지금부터 한국리츠협회 상장리츠 투자 간담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 날씨도 궂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한국리츠협회 정병준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리츠가 핫합니다. 그죠? 작년 11월 달에 IR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투자 적기라고 사라고 그랬을 때 사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이후로 한 13%가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 한 7%씩 받았으니까 20%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아직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많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 투자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돼가지고 그 기대감이 더 커졌는데, 이제는 리츠가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투자 대상도 데이터 센터나 헬스케어, 산업단지 등도 확대를 다 하겠다고 했고요. 업계를 괴롭혀왔던 인가라든가 공시 규제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풀어주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PF 대체 수단으로 리츠의 그 역할을 더 강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년에 아마 미국 대선과 맞물려 가지고 좀 금리 인하가 좀 유동적이긴 한데 금리 인하 될 것 같아요. 많은 사인들이 그렇고, 트럼프도 어제 보니까 선거 있기 전까지는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파월 임기까지 보장해가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는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도 금리 인하가 되고, 그럼 리츠의 전성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연 이렇게 다 됐을 때 리츠가 선진국만큼 커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딴 나라는 세제가 틀려요. 세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직도 엄격한 세제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리츠에 대한 세제가 별로 없습니다. 세금 규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이 92년도에 엄리츠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츠한테 땅을 팔아라. 그럼 리츠가 그걸 사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리츠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토지 소유자들은 세금을 언제 내느냐? 그 리츠가 다 운영하고 그걸 팔았을 때, 이익이 실현됐을 때 그 토지를 판 사람들이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양도세 이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리츠에 팔 때 바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리츠가 커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요. 그때 92년도에 리츠가 미국에서 이 엄리츠가 도입이 되고 나서 시총이 11배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다. 우리도 17년도에 이런 제도는 도입이 됐었어요. 근데 규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아무도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내서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22년도에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또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 이제 리츠를 활성화하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거는 정부도 이해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츠는 다 직원들을 자기가 고용해서 하는 실체형 회사로 돼 있어요. 근데도 90% 배당을 다 하면은, 배당 법인세를 다 면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자기관리 리츠는 똑같은 건데 90% 배당을 해도 지금 법인세를 때리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 종부세 이런 거 취득세는 리츠가 사도 12%예요. 12% 세율이. 이거 사업하지 말라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종부세도 여전히 합산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풀리고 하면은 제도직 보완이 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리츠가 이제 규모도 선진국에 다가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널리 좀 알려주셔가지고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군데에서 IR을 발표를 하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약간 시장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배당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 하고 계신데 한번 들어보시고 잘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총 발표해 주실 회사는 3개사고요. 질의응답은 3개사가 다 발표한 다음에 동시에 받겠습니다. 발표는 각 리치당 25분입니다. 25분이고요. 가능하면 좀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럼 먼저 ESR 캔달 스퀘어 리치입니다. ESR 캔달 스퀘어 리치 운영의 이동진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ESR 캔달 스퀘어 리치의 IR 담당하고 있는 이동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날씨가 굿이신데도 진짜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이 저희 회사는 사실 하반기 저희 첫 IR 행사여갖고 특히나 오늘 참석해 주신 시장 관계자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한국 리치협회에서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합니다. 저희 아까 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리치들이 굉장히 상반기에 좀 좋은 실적들을 갖다 좀 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저희도 사실 투자자 여러분의 이제 성원과 지원 덕분에 상반기 때 지금 작년 말에 좀 약하게 끝났던 주가가 한 약 올해 상반기에만 35% 정도 주가 상승을 이룩했고 저희 시가총액이 다시 1조 원을 좀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월 말과 11월 말에 저희 마감을 갖다 회계 연도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저희가 외부 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5월 말 끝났던 숫자들이 8월 말 주총에 실질적으로 이제 공시를 통해서 자세한 숫자들을 보고 드리게 될 거고 지금은 저희가 7월 11일 날 거래소 다트 공시를 통해서 매출 및 손익 규정이 30% 이상 올라가지고서는 그 부분을 갖다 지금 잠정 공시를 갖다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상반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저희 실적 중심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리치들이 지난 2년간 시장 기준금리가 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운신의 폭들이 좁았었는데 사실 기실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자료를 갖다 준비해 뒀지만 뒤에서 설명을 후술해 드리겠지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좀 짚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사실 물류 부동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물류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갖다가 조금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반기와 내년에 무엇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사실 지금 저희 현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가총액도 다시 한 1조 원을 좀 넘어서게 됐고 저희가 감정평가 기준으로는 지금 자산이 저희 파악하고는 2.8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신다면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에 저희가 지금 부채가 1.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에쿼티로만 보시면은 단순하게도 시가총액이 한 40% 이상 저희 단순히 한 배의 지금 감정평가를 받으려고 해도 한 업사이드가 보이고 있는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에쿼티 사이드에서 업사이드 그 정도 보이고 있는 수준이고 현재 지금 작년 연말부터 저희 펀더멘탈은 사실 굉장히 견조합니다. 지금 여러 아마 물류 부동산 관련돼서는 늘 헤드라인들이 22년, 23년도에는 좀 부정적인 헤드라인들이 많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18개의 물류 창고들이 계속 지금 임대율 100%를 갖다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 공시된 숫자들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반기에도 여전히 지금 사업은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숫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요 숫자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7월 11일 날 저희가 이제 잠정 공시를 통해서 좀 올려드린 숫자고 그 당사의 이제 상반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9기에 해당됩니다. 6개월마다 나오다 보니까 이 올해 상반기가 9기가 되었고요.
24년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 수익이 559억입니다. 이제 영업 수익 같은 경우는 저희의 매출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작년 하반기 8기에 대비해서는 한 6% 정도 상승한 숫자입니다. 매출 증가 대부분이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저희 회사 설명드렸을 때 임대 면적을 갖다 재계약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재계약 시에 이제 시장 임대료를 저희가 부과하면서 그 임대료가 인상된 효과,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신규로 취득했던 2006번과 7번 자산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이제 당 상반기에 매출을 갖다 약 6% 정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었고요. 영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계절성이 있어갖고 저희 모든 물류센터들이 하반기에 정확하게 9월 달인데 9월 달에 이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의 영향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이제 발생하지 않는 기저효과 때문에 전기 대비해서 영업 비용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 이익은 약 19%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의 수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 그 18개 자산 중에서 14개는 저희가 직접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실물을 갖다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고 4개 자산은 수익증권으로 갖고 있는데 그 4개의 수익증권은 매해 초에 그 자산 재평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그 수익증권의 지분에 대한 가치를 갖다 다시 평가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은 non-cash 항목이고 그 영업의 수익이 올라가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전기 대비해서 영업의 수익이 갑자기 뛰는 모습을 갖다 보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효과 때문에 이제 당기 순이익이 그 90% 가까이 변동을 일으키면서 저희가 공시를 하게 된 것이지만 요는 저희가 매해 드리고 있는 가이던스하고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이제 저희 주당 배당금은 지금 일단 137원으로 공시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부 다 아직 외부 감사가 끝나지 않았고 주총 의결을 갖다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총에서 모두 확정이 되겠지만 저희가 우선 지금 연초에 말씀드렸던 가이던스 그대로 아마 주당 137원, 상반기 하반기에도 공이 137원이 나와서 올해는 주당 274원에 배당을 갖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펀더멘탈 자체는 순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번에 이어서 좀 업데이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실 2006번, 7번 자산을 갖다가 편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그 저희가 상장했던 게 2020년 12월이죠. 실질적으로 21년부터인데 그 21년부터 매해 지금 한국에 정말 이 신규 그 물류센터들은 엄청 공격적으로 시장에 새로운 공급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런 그래프는 다른 산업재 부동산에서 좀 보시기 힘들 정도의 굉장히 공격적인 공급들이었는데 이 공급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 행위나 아니면은 이제 물류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조금 우려 섞인 뷰들이 계속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부분이 이제 올해가 피크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작년부터 저희는 파악을 좀 하고 있었고 그게 실제로 올해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부터 내년 내후년이 아마 굉장히 절벽에 다가가게 될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25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그려둔 것보다도 아마 시장의 신규 공급이 더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물류 부동산을 개발하는 행위가 약 24개월의 리드 타임이 있다는 걸 감안하셨을 때 23년 이후 지금 신규로 착공을 갖다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양이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공교롭게 재미있는 사실은 이 CBRE에서 나온 자료긴 한데요. 사실 이제 작년에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그 한국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게 그 붉은 부분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그 한국 부동산 투자 금액인데요. 23억 달러 중에서 그 16억 달러가 물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변곡점을 갖다가 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지금 외국계 자본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국의 물류 부동산을 잡아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제일 큰 이유는 탑다운으로 보셨을 때 시장에서 지금 수요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 물류 수요에 대한 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지금 위치에서 저희도 지금 이제 오직 물류에 지금 다 올인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것이 왜 기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동안의 공급은 끝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던 공급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내년부터 이제 절벽에 가까운 그 신규 공급들을 갖다 맞이하게 될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 굉장히 발빠르게 이미 시장에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는 실제로 이제 대규모 3만 평 뭐 이상씩 되는 큰 규모의 신규 공급에 대해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자금들이 들어왔는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 우선 그냥 이 정도로 이제 딜이 좀 작년에 좀 많이 있었다. 23년 이후로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수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맨 위에서 보시고 있는 이 파란색 선이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이제 소비재 중에서 이제 온라인이 차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분명하게 그 온라인 이커머스가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했다는 건 모두가 주지의 사실로 알고 계셨는데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빠르게 그럼 다시 오프라인으로 소비의 행태가 옮겨갈 것이냐고 했을 때 신기하게도 지금 훨씬 더 그 수요는 스티키하게 온라인 비즈니스에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일시 22년도에 전체에서 줄어들었던 그래도 여전히 30% 이상 대한민국의 소비는 이제 이미 온라인으로 옮겨가 있는 상황에서 23년도에는 다시 그 성장세를 갖다가 다시 픽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지금 갖추고 있는 이제 뛰어난 인프라, 결국 높은 인구 밀도의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물류, 교통시설과 그다음에 인구 집적도를 갖다 바라봤을 때 끊임없이 이커머스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고 저희도 그 뷰에 동의를 하고 실제로 이제 작년 숫자들을 보셔도 다시 좀 온라인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여러 한국의 거대 유통기업들의 전략 방향을 보셔도 아마 많은 뉴스에서도 이제 조금씩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온라인 사업에 대한 다시 이제 아예 그룹 차원에서의 재편과 그다음 그 고민들이 지금 실제로 시장에 지금 그 일단 탑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계속 있으신 것 같고 아마 그거의 실행이 결국은 24년도, 25년, 26년도에 나타날 텐데 이때 공급은 지금 거의 절벽 수준으로 이제 없을 겁니다. 특히나 물류센터들이 가장 중요한 그 우수한 입지에서의 공급은 지금 더욱더 없는 상황이어 같고요. 저희로서는 이제 그럼 이 변곡점이 저희한테 왜 기회가 될 수 있냐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물류자산들의 전체 캡레이트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저희의 뷰라서 뭐 꼭 시장하고 맞을 수 있다고는 아니고 그냥 참조해 주시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텐데 이 원의 크기는 결국 그 얼마짜리 물류센터였냐였고 그 다음에 이 색깔들은 이미 임차인이 차 있는 자산은 핑크색, 그다음에 임차인이 차 있지 않은 자산들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는 결국 이 19, 20, 21, 22, 23, 24 이렇게 쭉 봐오셨을 때 21년도가 이제 사실상 저점으로 이제 가장 물류센터가 비싸졌고 어떻게 보시면 캡레이트이 낮은 상황이었었는데 거기를 갖다 벗어나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캡레이트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들은 늘 임차인들이 차 있지 않은 자산은 저 가운데 선은 지금 시장 캡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지금 표현해 드린 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작년에 자산을 하나 매각했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4% 캡레이트의 자산을 매각했는데 저 아래에 있는 분홍색 가장 낮은 분홍색 중에 한 점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안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입지에 있었으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이제 매각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그 임차인이 지금 차 있지 않거나 그런 친구들은 파란색 점들은 전반적으로 중간 선보다도 좀 더 위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트렌드는 이제 그 기준금리를 따라갔지만 이미 지금 그 시장 컨센서스는 미국도 이제 서서히 금리를 갖다 낮춰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만약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사실상 저희로서는 굉장히 그 정말 강력한 호재가 되어줄 겁니다. 자산 가격 자체 방어에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의 그 이자 비용 자체에도 부담이 훨씬 덜해지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다 좋아지는 구간이 되는데 그럼 이 마지막 단에서 봐주셨을 때
같은 시기에도 정말 이 캡레이트 차이가 많이 납니다. 2% 이상씩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은 물건의 품질은 다 비슷하게 새로 지은 물류센터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입지가 가장 큰 차이를 갖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입지와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안정화가 되어 있냐. 결국 물류자산의 안정화는 임차인을 꽉 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차 있어야 실제로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빗대어 가지고서 은행 기관으로부터 대주단으로부터도 돈을 갖다 차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선의 안정성이랑 그다음에 성장성 자체가 일단은 분홍색 자산들만 저희가 이제 잠재적으로 투자를 갖다가 하려고 할 때 저희 들여다보는 항목들이고 결국 저희는 여기서 이제 저 캡레이트 곡선이 밑으로 꺾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늘 최대한 주주 가치를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제 높은 캡레이트에서 자산을 갖다 잡아와서 그 다음에 만약 판다면 근데 저희 펀드 자체가 코어 형태의 투자이기 때문에 크게 자본의 재순환을 갖다가 제1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ESR 캔달스퀘어의 물류 리츠가 대한민국 물류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그냥 가장 1위 사업자가 되는 장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주창하기에 너무 작은 존재지만 5년 10년이 지난다면은 미국의 프로로지스나 뭐 싱가포르에 있는 메이플트리 로지스틱 트러스트처럼 그런 한국에 있어서는 이제 물류 독보적인 1위 사업자의 위치를 하고 싶다면 사실 저희 자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시장에 내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싸게 팔았던 자산도 사실 지금은 그때 저희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올라 있다는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은 자산을 갖다 팔게 되면 다시 비슷한 수준의 자산을 잡아올 때 더 비싼 가격을 내야 되는 구조가 되는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저희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차선책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시장 금리가 너무 높았을 때는 좋은 양질의 자산을 최소한으로 매각을 하면서 그 돈을 재활용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다시 성장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내부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딜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검토하고 싶은 양질의 프로젝트들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 저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요 슬라이드를 남겨두고 싶었던 게 저희가 보는 가격은 5.5캡 이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캔달의 이름을 달고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4캡에 이르는 자산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팔게 됐을 때 당연히 이제 그 실현 이익은 주주분들한테 돌아갈 거고요.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감정평가를 통해서라도 시장에는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급과 수요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빠르게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가 견조하게 버텨준다면 사실상 물류 임대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느낌보다도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 공산이 큽니다. 이는 이제 결국 가장 물류의 요충지가 되고 있는 지역들에서의 임대료가 될 텐데요.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이라고 하면은 서울에 직주할 수 있는 자산들이고요. 저희로서는 이제 부천하고 고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직접 방문하셨을 때 2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에서 가서 보실 수 있는 자산들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평균 평당 임대료를 임관리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임대료로 약 47,000원 정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장 임대료는 5만 원 중반대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5만 원 중반대 임대료는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냐? 여기에 있는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서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 저희의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저희 전체 면적 중에서 18% 정도를 갖다가 재계약을 해봤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시장 임대료 10% 이상씩 다 임대료를 갖다가 한 번에 다시 저희가 재계약하면서 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걸 제외한다면 저희 임대는 그냥 연 2%씩만 오릅니다. 저희는 뭐 CPI 연동은 아니고 다른 부분은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연 2%씩 올라가게 돼 있다가
재계약할 때 시장 임대료를 찾아가는데 도심권 임대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고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남권하고 동남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각각 3만 원, 3만 1,000원 평당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약 3만 원 중반대가 지금 시장 임대료 지금 저 A급 물류지 같은 경우는 약 3만 4천 원에 형성돼 있어갖고 거기 인관리비 포함하시면은 3만 5천 원이 넘어가는 월 매출이 되게 됩니다. 평당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부산권에 두 개를 갖고 있고 부산권도 계속 눈여겨 보고 있는데 부산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 지금 약 2만 9천 원 평균에 적어도 시장 임대료는 지금 이제 3만 원을 좀 넘어서 3만 원 초반대에 시장 임대료는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지금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와는 10% 이상 여전히 저기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밸류에이션을 보실 때 매해 지금 저희 시장 임대료를 재계약을 할 때마다 저희 캐시플로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저희 지금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현황을 갖다 보여드렸는데 좀 많은 걸 넣어놨는데요.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이어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저희가 25년부터 5, 6, 7, 8, 9해서 4개년 동안 저희 임대 면적의 80%가 이제 재계약을 갖다 하게 되는 사이클이 돌아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상장한 지가 그때가 25년 되면은 5년이 넘어가서 저희 시작할 때 웨일이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5, 6, 7, 8, 9의 저희 전체 면적의 80% 정도가 임대 면적을 갖다가 찾아간다고 보시면은 저희가 요때 결국은 지금 시장 임대료를 찾아 먹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시장 자체가 좋아진다면 아마도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수준보다도 시장 임대료가 더 높은 수준에서 이제 재계약들을 갖다가 해나갈 부분이라 사실상 내년부터 굉장히 좀 펀더멘털이 그냥 가만히 갖고 계셔도 굉장히 숫자들이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 가만히 있으려고 있는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 처음 IPO 할 때 이제 가졌던 저희 포부가 뭐 자산 규모 10조에 그다음에 한 시가총액은 5조 원 정도 되는 단독 물류리츠의 저 장기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움직임들이 또 이제 저희 실질로 이제 공시나 아니면은 주총 때 저희가 드리는 보고회를 통해서 계획들을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좀 물류에 대한 정말 불안감은 좀 많이 걷어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물류 리츠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물류 부동산 자체의 개발 행위나 아니면 이제 시행 같은 경우에서는 시공도 그렇고 여러 좀 이슈들이 시장에는 남아 있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이제 경기가 선순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코어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물류 리츠 같은 경우는 고난한 시절은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희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다 좋은 걸 가져가기 전에 캔달도 참여해가지고 저희 쉐어가 줄어들지 않도록 성장에도 좀 참여를 할 장기 계획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올해 그러면 유상증자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상 올해는 뭐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상증자를 통한 것보다는 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주주분들한테 그 자산 편입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 모습이었는데 올해까지도 주주분들한테 다가가기보다는 우선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좀 작게나마 성장을 하고 저희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좀 유의미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갖다 시장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배당금 올해 가이던스는 상하반기 공이 저희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 대비 어떤 큰 이변 없이 잘 펀더멘털을 순항하고 있어서 지급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쿠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발표 순서입니다. 오늘 발표는 쿠람코 자산신탁의 윤장호 부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쿠람코에서 라이프 인프라 리츠와 더원 리츠를 총괄하고 있는 윤장호입니다. 오늘 그 참석자분들을 보니까 저희 운용사분들도 계시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계시고 저희 투자자 분들도 계시고 근데 가장 많은 분들이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
신 것 같고 뭐 저희 입장에서도 이 날씨 속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사화해 주시는 게 상장리치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발표하신 이동진 본부장님 보면서 역시 캔달 같은 경우에는 IR 하시는 전문 본부장님도 계시고 너무 부드럽게 잘한 것 같아서 저희도 향후에는 좀 더 대형화시키고 커진다라고 하면 IR 하시는 전문 인력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IR 하는데 4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 8월에 상장을 했고요. 그때 IPO 할 땐 제가 뭐 정말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 라이프 인프라 리츠만 전담하고 있는 이정주 팀장이 너무 잘해서 제가 굳이 여기에 쓸 필요가 없었는데 오늘 쓴 거는 저희 라이프 인프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다. 지금 저희도 이제 힘을 실어서 더 빨리 지금 이제 주가라든지 여러 가지 전환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발표하는 게 주주분들 그다음에 기관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020년 8월에 상장할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그 사명이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코람코라고 하는 건 뭐 저희 회사니까 제가 계속 호칭은 하지는 않겠고요. 그 당시만 해도 에너지 플러스 리츠였습니다. 에너지 플러스 뭐 이제 주유소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근데 단순히 주유소가 아니고 그 앞에 뭐 추가적인 걸 하겠다라고 플러스를 놨는데 저희가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그 표현 갖고 다 커버하기에는 저희 이름이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꿨고 제가 코람코에 온 지 이제 내년이면 만 20년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것들을 했는데 뭐 리츠에 있어서 많은 경험도 했고 많은 그 행운도 가졌었는데 이제는 제가 리츠 시장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카톡 프로필에 올리고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 이제 계속 이게 제 카톡 프로필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리츠를 만드는 게 저한테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 리츠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뭘 할 것이냐,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발표 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설립할 때 그리고 제 사진이 제가 IPO 할 때 사진입니다. 저희 코람코 에너지 플러스 그 당시에라고 하면 시장에 나름 좀 색다르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어떤 별칭을 붙여주셨냐면 아시아 최초의 주유소 리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1조가 넘는 기업 간 M&A를 한 딜이다.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를 만년 3위에서 2위로 만들어준 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리츠라고 하는 그 비이클을 통해서 그 기업 간 M&A를 사실은 저희가 성사시켜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 주요 산업에 있는 분들이 1조 원이나 되는 저 자산을 인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리츠로 자산을 떠오고 그다음에 저희랑 컨소한 현대오일뱅크는 그 SK네트워크스의 주요 사업부의 인력과 영업권을 가져오는 그래서 저희가 주요 산업의 개편을 만들어준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정말 어려웠지만 그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고 그리고 저희 후배들도 많은 경험을 쌓고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비전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 각 상장 리츠는 사실은 회사를 대표합니다. 뭐 다양한 저희 코람코 같은 경우에는 업계 3월 리츠 기준 그 정책 리츠를 제외하고 뭐 여전히 수익권에서 선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3월 리츠도 있습니다만 상장 리츠는 개인들하고 직접 만나는 그 창구가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름이 있으면 사실은 각사의 자존심을 걸고 뭐 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라이프 인프라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회사의 대표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대표는 뭐 할 거냐? 저는 이제 향후에 저희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주사안이고요. 이 중기 비전을 발표한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나서 1년 뒤인 2021년에 7월에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때 어떤 걸 발표 드렸냐면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자산을 한꺼번에 사왔지만 향후에 자산 리밸런싱을 해서 수도권 위주로 가겠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유소지만 현재는 주유소지만 피버팅을 해서 풀필먼트 센터 같은 또는 라스트 마일 같은 이러한 물류센터에 대해서 저희도 그 편입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주유소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유소가 아닌 다른 용도, 다른 리테일로 컨버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표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저희가 매입한 게 2022년도에 광교 주유소를 하나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SK네트워크스로부터 죽전 미들마일이라고 저희가 호칭하는 죽전 물류센터를 매입했고 그리고 남청라 풀필먼트 센터인 쿠팡이 쓰고 있는 남청라 물류센터를 매입했습니다. 요거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가 설립할 때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설립했을 때 에너지하고 모빌리티라고 하면 저희가 같이 SK네트워크스부터 인수했던 그 주유 매출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메이트 그 임대료가 합쳐서 저희 그 설립 후 1년 매출의 기준으로 90%였습니다. 물론 이제 자산은 주유소니까 AUM이 다 주유소였겠죠. 100%였겠지만 요걸 한번 비교해 주시면 지금 2023년에 저희가 3년 만에 뭐 또는 뭐 횟수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2년 만에 90%였던 걸 56%로 확 낮췄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저희가 물류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편입했고요. 그 다음에 리테일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볼륨도 커지면서 리테일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은 줄은 것 같지만 뭐 상당 부분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주유소, 그러니까 에너지 뭐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에는 너무 많이 변했다. 우리 성격을 충분히 못 담는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많이 고민해서 이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만 2년 만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의 방향이 맞다. 우리는 뭐 저희에도 뭐 큰 자산들이 있는 리츠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죠. 저희는 바이돌로 구성된 리츠가 아니라 저희는 조약돌로 구성된 리츠다. 우리가 작은 것들을 뭔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시키고 뭐 매각하고 실질적으로 추가로 편입하면서 성격을 변화시켜도 저희 전체적인 배당에 흔들리지 않고 성격을 변경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립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IPO 때 저희는 정말 재밌는 리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분 한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재미없는 리츠는 가라. 이게 느낌이 같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업계에 많은 그 동종업계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애교 있는 거지만 항의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우리는 재미있는 리츠 만들겠다라고 해서 계속 재미있는 리츠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월에 사명 변경하고요. 뭐 그 전부터 준비됐던 비전 2030 이제는 좀 길게 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들 발표하겠다. 그리고 저희도 대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저희 투자 섹터를 지금 기존의 주유소에서 물류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주유소 중에 주거 섹터에 대해서 강화하시는 거 아시죠? 코리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그로브랑 제동주유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주유소에서 부지에서 개발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시니어 하우징이든 뭐 중소호텔이든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스피텔러티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쪽 주거 섹터를 강화하겠다. 또 저희 코람코 오피스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강점이 있고 얼마 전에 뭐 기사에도 났지만
뭐 더에셋도 매각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점 있는 오피스 섹터도 저희도 담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2025년이 저희의 성격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저희는 토지 플랫폼입니다. 그러시죠? 주유소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하면서 성과를 내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밸류에드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건 여전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 2030년에 저희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저희 이제 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맡기신 자금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서 더 우리가 성과 낼 수 있고 배당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재간접 분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저 그때 선언했습니다. 우호적인 M&A 하겠습니다. M&A를 통해서 저희 한국의 상장 리츠 시장을 더 활력 있게 만들고 저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사실은 완곡하지만 썼어요. M&A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발표에 의해서 2023년 10월에 저희가 마제스타 1을 매입하면서 우선주, 뭐 코랑코가 뭐 매입하는 거지만 그 우선주의 안정적인 구간에 저희가 투자했고요. 그리고 오늘 공시가 3건이 났습니다. 뭐 오늘은 그 IR 때문에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었는데 됐는데 하나가 목감주유소 매매 계약 체결 공시고요. 그리고 2개는 저희가 중소형 호텔을 매입하고 임대차하는 아늑 호텔, 더 휴식이라고 하는 중소 호텔 브랜드 운영업체가 저희랑 같이 해가지고 매입하고 운영하는 컨셉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중소 호텔은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DF 타워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전에 나라정금 빌딩입니다. 강남역에 있는 그걸로 저희가 A+ 에셋하고 같이 한번 샀었고 이번에 DF 타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DF 타워는 두나무가 실질적으로 그 보통적 50% 투자했고 전체적인 임대차를 본인들이 다 쓰겠다. 그래서 본사로 갖고 나가 있는 그 물건의 우선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2024년 올해의 추정 매출액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너지,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스피드메이트의 매출 비중이 이제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뭐 주유소다, 에너지다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제 떨어졌고요. 여기 이제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것들을 반영하면 기존에 있던 물류 37.5%, 오피스가 이 2건입니다. 마제스타 타워 1, 그 다음에 DF 타워 이 둘 다 우선주의 안정적이면서 배당률은 굉장히 저희가 원래 제시했던 목표 가이드라인 6.2%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하는 이 2건이 반영돼서 2.7%, 그리고 그 호텔 해서 0.4% 이런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전문 섹터를 하는 리츠가 아닙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어떤 섹터에 영향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기준들이 그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전체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이런 컨셉으로 처음부터 설계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물류에 집중하는 캔달스퀘어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캔달스퀘어처럼 물류에 강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한편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물류가 있잖아요. 우리 시장은 여전히 우리 물류 쪽도 탄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187개에서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뭐 그 딜을 할 때 M&A를 할 때 또 10개의 자산은 또 별도로 이제 저희가 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187개 하려고 하면요. 정말 정신없어요. 저희가 이게 가능할까? 처음부터? 사실은 저희도 이런 게 가능할까? 저희가 예전에 코크랩 6kg를 하면서 또는 MPS 2호라고 하는 그 할인점을 하면서 10개 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 소유권 이전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이 작은 것들을 187개
관리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해가지고 고민도 많았습니다만 뭐 지금도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 그 부문에서 가장 바쁘다고 제가 자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1조 규모의 시총 4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저희 회사는 저희의 브랜드를 걸었기 때문에 7명이라고나 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팀장부터 해가지고 문민식 파트장, 이명규 파트장 그리고 또 다른 후배들 우리 다 여기에 거의 뭐 정신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바쁜데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비전 2025, 비전 2030 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행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거고요. 또 우리 이정주 팀장이 또 다른 IR에서 뭘 하는지 열심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독수리 칠형제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고 많다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위들, 이런 비전 발표회에서 지금 저희의 상황은 어떠냐? 이걸 좀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의 AUM이 1조 2,700억입니다. 1조 2,700억 중에 AUM 기준으로, 매출은 50% 이하로 떨어질 거지만, AUM은 여전히 61%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요 부분에서 나오는, 주유소에서 나오는 매출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물류센터가 28%, 리테일 5%, 오피스 5%, 하스피탈리티 1%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에 더 오른쪽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다른 쪽이 더 커지면서 저희의 그 투자 섹터는 포트폴리오는 다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나와. 예. 지금 저희 주유소가 187개에서 149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로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수만 그렇습니다. 이제 매입장부가가 저희가 사올 때 7,710억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건 지금 앞으로 나오는 추정은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가 감정입니다. 시가 감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처음에 매입했을 때 2020년 5월에 했던 거하고 신규로 그 뒤에 했던 거는 그 당시에 했던 그 감정가에다가 토지가 매년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 10년 그 공시지가 상승 부분을 그대로 이제 반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은 감가상각 감안해서 뺀 거고 그랬을 때 저희의 현재 추정 가치는 한 125%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매각 성과를 저희가 그동안 한 30개 정도 팔았거나 이제 거의 이제 막판에 있는 계약까지 되어 있는 걸 보면 한 122%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122%가 저희가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지방에 있는 걸 많이 팔았잖아요. 서울 자산이 훨씬 높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상이다. 그러니까 저희 추정 가치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149곳 그 주유소의 NOI가 4.2%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것들 보시면 그 옆에 있는 이제 물류가 저희가 그 죽전 물류를 사고요. 이 죽전 물류는 저희가 미들마일이라고 이제 성격을 하는데 죽전에 있습니다. 뭐 주택가 안에 있고 이 건은 이제 저희가 컬리랑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청량 물류 센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주유소를 완전히 주유소 기능을 없애고 라스트 마일로 마산과 인천에 그 LS 이링크랑 해가지고 했고요. 실질적인 그 전차에는 쿠팡이 또 라스트 마일도 쓰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네 곳의 그 NOI 일드는 5.2%이 정도 됩니다. 뭐 이 추정 가치는 사실은 뭐 크게 변동 없다고 하지만 뭐 그건 시장에서 매각해봐야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물류를 그 대신 저희는 이제 그 크게 가는 것들은 아니고 미들마일이나 라스트마일 쪽을 좀 더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이게 이제 저희 그 팀에서 굉장히 고생해서 저희의 효자가 된 항목들인데 전국에 저희가 총 7개의 자산을 완전히 컨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기능 전혀 없이 그 리테일로만 갖고 있는데요. LG전자가 아산,
서안산, 동네 이제 세 군데 해가지고 본인들의 비용으로 이렇게 지어서 10년간 뭐 그리고 연장 옵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 저희가 굉장히 이 주유소가 컸는데 워낙 이제 땅값이 비싸서 그 주유소를 운영하는 현대오일뱅크는 좀 부담스러워했던 요건이 삼성 스토어가 규모 있게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들어가면서 경쟁력을 갖게 됐는데 우리가 가전제품 매장으로서 4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정말 지금 팔아도 굉장히 주유소 시절보다는 훨씬 비싸게 팔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그 주유소 시절 3.8%에서 지금 NOI가 5.7%까지 그냥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굉장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 효자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폴바셋하고 지금 하나는 이제 오픈이 돼 있고 부산의 대연점, 그 다음에 포항 영일대, 부산 괴정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지어져서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픈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자산.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주유소는 접근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브 스루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부분 3개 해가지고 총 7개를 진행했습니다. 추정 가치는 뭐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했고요. 그리고 오피스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마제스타 타워 1, 2를 하는데 타워 1이 이제 좀 더 최근에 매입했고 더 자산도 임차인도 크래프톤하고 넥슨이 쓰고 있어서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DF 타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나무 어피트를 운영한 두나무가 쓰고 있어서 뭐 임대차 뭐 공실 이런 고민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곳에 만에 그 NOI는 6.4%고요. 오늘 공신한 그 더 아늑 호텔 브랜드를 아늑 호텔 브랜드 홍대점 이거 더 휴식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NOI는 6.7%고요. 워낙 잘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시장에서 더 휴식처럼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부터 운영, IT 뭐 여러 가지 건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했고요. 향후의 운영 성과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도 고민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황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 실적이 어땠냐, 영업수익이 어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PO 할 때 목표 배당 가이드라인은 6.2%였습니다. 근데 발행가 저희가 유증을 한번 했죠. 남청남 물류를 사면서 그래서 가중평균한 그 발행가가 5,267원입니다. 그래서 과거 3개년 기준으로 평균 배당률을 보면 저희가 매각 특별 배당 포함해가지고 7.77% 했고요. 그 3년 평균 주가 기준으로는 7.15% 했습니다. 이 말씀 뭐냐? 저희는 그 당시에는 특별 배당까지는 IPO 할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의 장점이 조약돌이잖아요. 하나 파는 게 저희는 너무나 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걸로 전환하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플렉시블한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오늘 올해도 저희 5건의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추가돼서 갈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희 예상으로는 이번 기 지금 저희도 5월 11월 결산이거든요. 11월 결산 안에 다 반영될 거다. 그러면 저희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거는 너희가 배당하면서 특별 배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저희가 영업수익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자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 차익은 특별 배당하겠지만 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자산에 아이들먼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다른 자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 배당 제외하고 다른 쪽에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성격을 바꿔나가면서 영업수익이 연평균 4년간 저희가 11.1% 상승하는 게 보이죠. 이게 특별 배당만의 저희 성과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장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I 측면하고 AUM 다각화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2020년에는 주유소와 주유소에 딸린 리테일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바뀌어 나가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분산되고 있잖아요. 밑에 표로 보시면 이 색상이 하늘색에서 주황색으로 녹색이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성격을 바꿔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숫자는 배포해드린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상장 리치에서 계속 분석하고 있는 PNAV하고 PFF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 피어 그룹하고도 좀 비교해드렸고요. 나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냐면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주주님들이 리파이낸싱이 도래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대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래되는 양도 많지 않고 이게 수급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뭐 펀더멘털이 나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초에 1, 4분기, 2, 4분기에 만기 차입금이 도래합니다. 우려되는 거 맞죠?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일부 기관들이 시장에서 다 소화가 안 되니까 뭐 블록들이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장에서 내보내면서 많은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할 거냐? 리파이낸싱 전 지금도 대응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주환원책을 할 건데 그거는 뒷장에 또 나오니까 설명드리기로 하고 결국은 저희는 PNAV는 1까지 가겠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계속 노력하는 거고 PFFO도 저희 과거에 보면 그거 이상 됐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갈 수 있도록 주가 부양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3가지인데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이거를 보시는 게 사실은 핵심일 것 같고요. 과거에 저희의 노력도 보셨지만 저희가 배당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하다 또는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조달 비용 감소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수급 안정에 대해서 하다. 이게 대형화인데 대형화를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액션 플랜 3가지 오른쪽에 있는 건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파가 내년 상반기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금리가 오르면 저희의 그 배당 가이드라인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메꾸려고 하냐면 저희 자본 감액 배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돈이 있느냐, 여유 자금이 있느냐, 그게 오른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정리된 겁니다. 저희 지금 여유 현금이 아직도 한 50억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 자산을 편입하면서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던 자산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그 시장에서 더 높은 그 LTV로 받을 수도 있지만 60% 가정했을 때도 저희가 한 13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유 현금까지 하면 한 180억 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지금 매각하고 있는 물건에 매각 차익 부분은 특별 배당하겠지만 회수 원금이 한 근 100억 됩니다. 이게 한 280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 3년에 저희가 4.5% 가정했고 뭐 필요하다라면 더 하겠지만 뭐 최선 다해서 그 리파 금리는 낮출 거고 여러 가지 시장 금리 하락이나 감안해 보면 왜 이렇게 샀는지는 저희 별점 그 하단에 정리했지만 4.5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게 208억 정도 됩니다. 그걸 저희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 배당 가이드라인 6.2가 아니라 저희 6.3% 앞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부터 저희는 그 리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장표가 사실은 저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실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오픈합니다. 저희가 우호적인 M&A 한다고 했던 1번이면 시장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를 총괄한다고 했죠? 물론 저희가 사모 리츠도 하고 있습니다. 상장 리츠에서는 라이프 인프라하고 더원 리츠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두 리츠를 M&A, 그러니까 합병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이 동의한다는 전제예요. 이건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내고 어떤 주가 상승이 있고 어떤 그 향후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필됐을 때 하는 거겠죠. 거기다가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토부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리츠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상장 리츠 대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합병에 대한 부분도 열어줬죠. 지금은 다만 그 제도는 상장 리츠와 비상장 리츠, 3호 리츠 간에 합병할 수 있는 거를 열어줬다면 저희는 상장 리츠 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IR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저희는 공식적으로 갈 겁니다. 이해상충 뭐 이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넘어서야 되고요. 거기에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하려고 하는 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애로사항은 저희가 일본처럼 상장 리츠 간에 합병을 했을 때 부의 영업권, 영가 매각 차익 뭐 같은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그 배당 제외 부분이 저희는 법에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애로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합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부특법에는 흡사합병만 되어 있는데 저희 상법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런 것까지 열려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1번으로 치고 나간 이게 저희가 상장 리츠에서 기여하겠다고 하는 저희의 노력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런 거 검토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저희 국내에 상장돼 있는 그 상장 리츠들을 계속 대형화시키고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저희가 앞서서 나가면서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통해서 그 시가총액이 증대되면 당연히 패시브 자금 유인되겠죠. 그래서 FTSE 편입되고 나면 이런 뭐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텐데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DF타 우선주를 하려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자금 뭘로 할 거냐, 유상증자를 할 거나 회사채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다 해주겠다라는 것들도 있고 의욕을 보이는 것들도 있어 저희가 좀 열어놓고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저희는 그 FTSE 편입 조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도 뭐 외국계든 그다음에 수급 개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현재 뭐 주가에 대한 상승분 그다음에 ETF 상승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재간접 투자도 좋은 물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고 거기에 저희가 세 가지 가이드라인에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재간접 투자를 할 건데 1번이 뭐냐면 저희가 많은 사례들을 보니까 매각하고 청산할 때 저희가 재간접하는 것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AMC가 충분한 트랙 레코드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운용 중에도 원활한 정보와 가 취득될 수 있고 협의가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이 부합해야 저희는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 컨트롤십 이슈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람코의 자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근데 다른 경우에도 열린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거 할 거고요. 근데 코람코 거에 대한 이해상충이 없느냐? 저희가 DF 탐험하면서 그거를 직접 했고 외부 전문가들 모아놓고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게 저희가 투자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인 의견, 이 자산이 이해상충 이슈가 없고 정말 여기에 담을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들은 저희가 그동안 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오피스에 많다 보니까 하는 거고 향후에 뭐 물류들도 여기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오늘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3번의 그 IR에 그 참여했습니다. 저희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이정주 팀장이 더 많이 준비해서 좋은 IR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우리 주주님들 특히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코람코 자산 운영의 증권 부문하고 이지스의
증권 분들이 대체 투자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투자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자극도 주시죠. 주주소환도 보내주시고 그거 저희 충실히 응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4가지 꼭지 저희가 기한 가로 열고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데드라인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하면서 바꿔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갈 건지 관심과 많은 기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입니다. 오늘 발표는 신한 리츠 투자운영의 윤영진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상장 리츠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인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발표를 맡은 윤영진입니다. 지난 7월 1일 상장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지금 오늘이 18일이기 때문에 영업일로는 약 10여일 남게 지금 운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리츠협회에서 운영하고 개최하는 이 IR데이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석하게 되겠지만 가장 큰 건 저희 상품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제공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존에 저희가 유튜브나 저희 IPO 진행했을 때 내용들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향후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상장 이후의 내용 계획들을 좀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IPO 때는 조금은 딱딱하게 진행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이해도 높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창한 이름입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I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프롤로그입니다. 앞에 한 세 장의 장표가 저희 상품을 모두 다 설명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저희는 임팩트를 좀 앞에다가 두고서 설명을 드립니다. 새로운 도전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입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기존에 현재 많은 리파이낸싱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는 유럽보다는 미국에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해외 부동산 투자의 이제 기존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G7 국가의 성장을 보시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의 GDP 성장이 압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미국 부동산에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부동산 투자를 개별 자산 하나하나를 투자했을 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들이 현재 많은 부분에서 이제 발현되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제 나사 또는 이제 유럽에 있는 트리아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미국 투자를 부동산 오픈엔드 펀드라는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엔드 펀드는 과거에 기관들만 투자했던 상품입니다. 실명을 거론해 드리긴 그렇지만 연금, 공제회들만 투자했던 상품이고 기관 투자자들만 투자했던 상품을 저희가 리츠를 통해서 여러 제한 없이 투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투자 포인트 3가지입니다. 배당 수익률 8.5%, 저희는 초기 2년 동안 배당 수익률 8.5%를 확정해서 지급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특별 배당의 정례화입니다. 앞서 윤장호 부사장님께서 여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주유소를 매각해서 특별 배당을 굉장히 주기적으로 해주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특별 배당을 정례화해서 나눠서 배당 수익률을 올리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할인된 가격 그리고 반등의 시작입니다. 앞서 나와 있는 공모가는 공모가 저희는 3,000원에 공모를 시작을 했고 해당 공모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의 NAV 대비해서 약 15% 할인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주가가 2,800
2,950원에서 2,900원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더 자세히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캡레이트 하락으로 인한 NAV 상승이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탑 운용사의 투자 상품입니다. PGIM 그리고 CBREIM, 어피니어스 캐피탈 같은 미국 현지의 부동산에 능통한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최장 55년 그리고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수익률을 3개 펀드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약 550여 개 자산 그리고 30%의 낮은 LTV를 통해서 분산 안정 투자를 진행한 상품입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배당 수익률 8.5%입니다. 저희는 초기 2년 동안 8.5%의 확정 배당 수익률을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고 10년간에는 평균 9.2%의 목표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엔드 펀드 투자를 통해서 자산 가치 상승분을 정기적으로 돌려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오픈엔드 펀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주식형 펀드와 같은 성격의 펀드입니다. 이런 주식형 펀드는 매일매일 기준가가 나와서 매일매일 환매와 투자와 환매가 이루어지지만 미국에 있는 오픈엔드 부동산 펀드들은 분기마다 기준가가 나와서 분기에 한번 투자와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확정 배당금을 드리는 부분은 2년간 포트폴리오의 가치 상승을 충분히 가져가겠다라는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요. 2년 후에는 이러한 자산 가치 상승분을 환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특별 배당을 정기적으로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저희의 매력적인 공모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주가 상승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래프는 이제 공모 이후로 업데이트를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당 NAV 작년 말 기준 주당 NAV가 4,180원이었습니다. 이 4,180원은 저희 에쿼티 투자 금액 비율로 4,180원을 저희가 15% 하락한 부분을 반영했던 거고요. 3,511원은 저희가 50%의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주당 NAV였습니다. 이 3,511원에서 추가로 15%를 할인한 금액을 공모가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 책정을 했고 이 공모에 따라서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 1분기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이 1분기 실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15%의 NAV 하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장을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 대출금 에쿼티 비중으로 따진 주당 순가치는 3,884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은 현재 NAV 대비해서 주가가 25%가량 할인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금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만 금리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러한 금리 하락은 캡레이트 하락으로 가져와서 NAV의 상승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글로벌 탑 운용사들의 운용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USGB, 프리사 USCP 이 세 개 펀드를 통해서 투자가 진행됐습니다. 과거 1년 수익률을 보시면은 합산해서 평균 12%의 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설정 이후 수익률들을 보시면은 각각 9.4%, 7.5%, 9.7%의 평균적으로 8.5%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품의 여러 가지 특징이 앞서 말씀해 주신 윤장호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와 어찌 보면은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투자, 얼로케이션 투자를 통해서 하나의 상품에 집중해서 리스크를 가져가는 상품이 아닌 550여 개 자산에 분산되어 투자하는 상품의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각 펀드별로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USGB 펀드는 미국 정부나 주정부의 장기 임차에서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수익률도 9.5% 정도로 수익성 역시 굉장히 우수합니다. 다음으로 프리사 펀드는 미국 최초의 1970년도에 만들어진 오픈엔드 펀드입니다. 대부분 신축 클래스 A로 구성되어 있는 펀드이고요. 이러한 펀드가 이제 55년간 7.6%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BRE USCP입니다. 해당 펀드는 수익률 1위인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전통적인 오피스보다는 주거, 물류, 헬스케어 등에 집중 투자해서 초과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9에서 10%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섹터별 비중이 한 개, 두 개 자산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미국 정부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51.5%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오피스 부분이 과거에 상장할 때는 8%였었고요. 현재는 6.9%로 이 오피스에 대한 비중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의 임차인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같은 굉장히 우량 임차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오피스 쇼크에 저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임차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 주거, 대체자산, 리테일입니다. 물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물류는 한국과는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로 인해서 자국 내에 있는 창고에 굉장히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각 펀드가 연 13에서 15%의 높은 NOI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 역시 미국의 CPI와 대부분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5%, 6%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지역적으로 썬벨트 지역 투자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체 자산입니다. 이 대체 자산은 앞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와 어느 정도 비슷한 투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말씀하셨던 시니어 하우징, 싱글 패밀리 렌탈, 셀프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부분들이 이 대체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고요. 이런 대체 자산은 저희는 전통적인 부동산 섹터보다는 데모그래픽 트렌드, 노령화에 따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테일입니다. 리테일은 과거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에서 회복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리테일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품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저희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GB 펀드입니다. 이 해당 펀드는 미국 해당 펀드에 대한 정확한 소개는 미국 정부와 주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하는 오피스 건물에 투자해서 높은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들은 최소 15에서 20년의 높은 장기 임대를 통해서 안정성을 굉장히 확보했고 한국 내에서는 이런 정부가 개런티하는 15에서 20년 정도 투자한 거를 인프라성 투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펀드에 저희는 50%를 투자했습니다. 해당 펀드의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약 16개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고 임대율이 97.4%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출에 대한 문제에서 저희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LTV가 33.5%에 불과할 정도로 최근에 기사에 나온 나사 빌딩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시킨다는 거에 연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 만기 비중입니다. 저희는 2026년까지 중요한 임대차 만기가 없습니다. 2027년도에 10.9%의 임대차 만기가 있고
지금 현재 벌써부터 이 10.9%에 대한 만기 연장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간 수익률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은 좋지 않았지만 타 펀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정 이후 9.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출 역시 올해 15.2%의 대출 만기가 있지만 이 대출 만기 지금 현재 3년 연장에 거의 합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작스러운 임대 만기와 대출 만기에 따른 변동성은 없는 펀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자산들의 소개입니다. 저희 자산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정부 임차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86% 투자가 되어 있고 이런 임차인들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워터프론트 스테이션은 DC시 청사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클래스 A급의 신축 건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C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FBI가 사용하는 건물로 진행되어 있고 여기서 가장 좀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 맞춤 설계인 빌투스시라는 부분입니다. 임차인과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임차인의 최적화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장기 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면적 축소 리스크 없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사 펀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펀드는 1970년도에 만들어진 펀드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굉장히 그 스탠다드한 펀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AUM이 약 40조 그리고 자산수가 284개, 임대율을 92%, LTV가 25%입니다. 굉장히 자산수도 많고 LTV가 또 낮은 펀드이기 때문에 임대 만기와 대출 현황 역시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서 갑작스러운 자산의 문제, 대출의 만기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타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은 살짝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설정 이후 7.5%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펀드는 미국 내 전반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류 부분, 주거, 오피스, 대체자산, 리테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율로만 보시면 물류 33%, 주거 26%, 오피스 16%, 대체자산 14%, 리테일 11%로 굉장히 잘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점은 여기에 이제 자료에는 적진 않았지만 1분기에 워싱턴에 있는 오피스를 매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오피스 매각이 진행됐다고 하면 얼마나 손실이라고 이 날까를 좀 고민하실 텐데요. 해당 오피스 자산은 2020년도에 매수를 했던 자산이고 올해 1분기에 매각을 했는데 손실을 안 보고서 매각을 했습니다. 예, 손실 안 보고서 매각을 했다는 게 이 해당 운용사 PGIM의 운용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펀드들을 선택하고 또 펀드 투자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근본 1분기 실적으로 보여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저희 수익률이 가장 높은 CBRE USCP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펀드도 자산수가 233개, 펀드 AUM 15조 원, 임대율 95%, LTV 33.9%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펀드입니다. 앞서 프리사와 같이 임대 만기 비중이 연도별로 잘 분산되어 있고 대출 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수익률로 보시면 10년 수익률 9.3%, 설정 이후 9.7%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펀드는 정통적인 오피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줄여놨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모두가 선호하는 게이트웨이 시티인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LA 같은 곳보다는 선벨트 지역 중심의 투자를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보시면 물류 35%, 주거 26%, 헬스케어 15%, 셀프 스토리지 11% 같은 대체 자산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로 인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아웃퍼폼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피스 부분은 또한 단 7%에 불과합니다. 이런 펀드의 강점으로 인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체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 있고, 향후에 포트폴리오를 늘릴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플러스 알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금번 7월 1일 IPO를 통해서 공모 자금을 이미 유입이 됐고, 이러한 양질의 펀드들을 통한 액티브 운용을 통해서 저희는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과 주가 흐름을 가져와서 향후에 유상증자 그리고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서 최근 걱정이 많으신 해외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쉽게 하자는 컨셉으로 AUM 1조를 달성할 수 있는 리츠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상장리츠 투자간담회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하반기 2번만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업계획서는 분기별로 하는 걸 잡아놨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왜 분기별로 하냐, 매월 하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업체에서 원하면 매월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매월 또 똑같은 거를 매달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원하시는 경우는 저희는 매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기는 한 8월 정도에 지금 잡혀 있고요. 8월에 원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항상 몰라서 잘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이 홍보를 통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몰라서 투자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IR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연합뉴스의 권혜진 기자입니다. 이동진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물류센터 관련해 얘기를 하실 때 혹시 ESR 캔달이 갖고 있는 물류센터가 되게 굉장히 좋은 자산이어서 이렇게 손실률도 없고 좋은 건지, 아니면 어쨌든 기사 같은 데 보면 이제 물류센터 전망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 전반적인 물류센터 자체도 굉장히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실 물류 부동산이 창고들이 겉모습이 비슷하지만 사실 개별 자산별로 특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조금 그냥 단순하게 보신다면 사실 상장 리츠들이 지금 특히나 저희도 그렇고 다른 데들도 다 안정화되어 있는 자산을 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은 부동산 사이클에서 시행과 그 다음에 개발단에서의 어려움들이 사실상은 그동안 주로 사회면에서 좀 화두가 됐었던 것 같고, 이는 일반 부동산의 다른 물류뿐만이 아닌 모든 부동산이 공히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회사에 물어봐 주신다면 저희 자산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뿐만이 아니고 사실 양질의 좋은 자산들이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된 게 맞고요. 그리고 결국은 수요가 있는 곳에 들어온 것들은 보시면은 임대율을 보시는 게 좀 제일 좋은 지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좀 채워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는 이제 입지 선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의 이슈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시장이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셨던 이제 저희 것만 좋아서는 아닙니다. 시장에 굉장히 한국에는 좋은 물자산들이 많지만 일부 이제 개발 행위가 있었던 자산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PF 같은 사태 때 모든 부동산 공익 없는 어려움을 물류도 같이 겪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플레인 바닐라 투자자문의 우현철입니다. 윤영진 이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그 펀드단,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펀드단 LTV 30%라고 말씀 주시긴 했지만 실제로 그 리츠단에서도 또 한 25% 정도 그 대출을 일으킨 게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유상증자 전에 한국 리츠단에서 대출을 더 일으키거나 아니면 유상증자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왜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제재 간접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 특히 펀드단에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관이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제재 간접 이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품은 타 리츠 실명을 거론해서 설명드리면 NH 프라임 리츠와는 조금은 다르게 저희는 모리츠와 자리츠로 구분되어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를 모두 끝내놓은 상황으로 제재 간접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법률을 위배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IPO 할 때 그리고 IR 진행할 때 모두 다 강조드린 사안입니다. 예.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저희 펀드단에서의 LTV가 IPO 자금을 받고 나서 약 2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 잔액이 약 400억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400억에서 조금은 늘은 한 500억 정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운용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상증자를 현재와 같은 이제 주가 흐름에서는 유상증자를 과감하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자산들의 수익률과 펀더멘탈이 조금 더 개선이 된 상황에서 향후에 6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주가 흐름을 보고서 저희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유상증자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유상증자의 규모를 저희는 시총의 20% 이상 과감하게 할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저희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인 분산 안정성에 대한 철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대한경제 김진솔 기자입니다. 저도 윤영진 이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 잘 들었고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해지 비용 때문에 조금 더 IPO 공모 자금보다 더 자금이 필요했다 이런 시각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 건지 그리고 다른 자산에 대한 한해지 계약에 대한 예상 필요 재원들은 아직 크게 공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본 유상증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IPO 할 때 그리고 저희 계획상에 충분한 버퍼를 두고서 운영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 안정성과 분산과 안정성입니다. 이런 철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그런 의미로 환해지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기존에 최근 1년 동안 환율이 급속도로 오른 것도 맞습니다. 그런 급속도로 오른 환율에 따라서 저희가 환정상금이 발생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모니터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 전문 인력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정상금이 손실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원금 부분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간 부분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배당 부분은 환해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부분은 환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환율 되어 있는 부분을 배당금으로 조금은 더 이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IPO를 하고 나서 자리치의 자금을 늘리는 형태의 이제 투자와 그 유상증자 형태를 통해서 투자와 운용자금 확보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모리츠의 유상증자가 아닌 자리치의 유상증자로 건전한 자산 리츠의 성장을 가져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이것으로 투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오셔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재차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